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정보국장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미국에 대한 세계의 위협에 대한 시각이 반대입니다. 정보국장들이 상원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위협이고 이란은 오히려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국장들이 모두 틀렸다고 반박합니다. 세계 각 나라는 미국 정보국의 말을 믿을지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설지를 놓고 불편해합니다. 러시아는 그 사이 북한과 베네수엘라 이슈에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상 추위 비상 사태입니다. 시카고 열차역은 불을 지펴 기차를 움직이게 했어야 했고 미국인의 약 70%는 며칠 사이에 영하의 기온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조수아 트리 국립공원이 35일 연방정부 폐쇄로 입은 데미지를 복구하려면 200년 내지 3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20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그린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하워드 슐츠는 인터뷰에서 시리얼 값을 몰라 그러면 그렇지 억만장자인데 이런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의 중국 텔레콤 회사 파웨이 CFO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강해졌는데 미국이 파웨이를 크게 벌주길 원치 않는 미국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 형성된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2년 전과 지금 미국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했을 때요. 그때가 딱 이맘때네요. 취임 선서하고 며칠 지났나요? 지금 오늘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네요. 오늘이 23일인데 1월 25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했으니까 딱 그 2년이 되는데 처음에는요. 선거에서 이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기고 나서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달부터 이제 정치계에서 은퇴란 그러나 젊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 유력한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그랬고 하원 의장이 조금 더 많이 그랬죠. 미치 매코넬이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 비해서는 뭐 수십 년 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적인 때가 묻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정치 이력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28살 때부터 그 연방 하원 의원을 했으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상원. 그런데 이제 폴 라이언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 되어버린 공화당 속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처음에는 미국의 모든 한 17군데 정도 되는 그 정보국 부처에서 전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혼자 거의 나 홀로나 마찬가지였어요. 백악관에서 그를 보좌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됐고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부터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강해지니까 정치인들은 그 유권자의 표를 받아서 당선되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끝이면 먹을 것도 없고 파워도 없고 하니까 슬금슬금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다가가게 됐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2년 동안 국정을 하면서 어떤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에서 볼 때는 뭐 복음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옮긴다던가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벽을 쌓겠다고 중간에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공약을 지키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면서도 공화당에서는 뭐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눈 감고 나를 위해서 내 표를 위해서 또 내가 이상을 펼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 편에 줄을 서야지 지금 뭐 여론이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그를 원하는데 하면서 트럼프의 당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되고 보니까 딱 정보국은 그때 2년 전으로 확 돌아가 버렸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바로는
그 정보국 많은 그 수장들이 헤드들이 오바마 때에 일을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어쨌든 오바마 때에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그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에게 마녀 사냥을 한다. 정보국 발표 다 틀렸다. 하면서 본인의 사람으로 싹 갈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보국의 수장들은 미국이 이제 각 그 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나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죠. 물론 내각 행정부 장관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뽑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야지 되고 그런 그 대통령에게 복종도 해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보다 위에 두고 있는 게 헌법인 겁니다. 또 FBI 같은 경우는 FBI의 뭐 윤리, 뭐 강령 이런 게 있고 CIA도 마찬가지, 국가정보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고 했었던 이런 정보국에 뭐 크게 대표적으로 CIA, FBI, 국가정보국장이 어제 전부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지금 미국의 위협적인 것은 어제 그 미국 연방 상원의 정보국에서 브리핑을 쫙 나와서 뭐 군복도 입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제 전부 그 양복을 입고 그 말이 많았었던 여성 미국에서 제일 먼저 CIA에서 고문실을 해외에 만들어서 그 고문을 주도하고 증거를 파기를 지시했었던 여성 그 CIA 국장이요. 최초에 지나 헤스펠도 나와서 댄 코츠도 나오고 FBI 국장도 나와서 전부 상원에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아이시스, 러시아, 중국, 또 이 사이버 전쟁, 그리고 노스코리아다 하면서 노스코리아는 절대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2차 정상회담의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라면 그 목표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인 게 이란은 오히려 지금 위협이 아니다. 이란은 뭐 오바마 때에 맺었던 핵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다 깨버렸지만 그래도 오바마 그 당시에 맺은 핵 협상에 따라서 추가로 뭔가를 그 개발한다던가 하는 것은 그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멕시코에 대해서도 거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협, 미국의 어느 국가나 어떤 이슈가 위협이 되느냐인데 멕시코는 지금 국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이 가장 위협이라고 하고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가정보국 수장들은 북한은 미국의 큰 위협이고 멕시코는 위협이 아니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로 본인이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하고 원해서 선택을 했었던 그 정보국의 수장들과 대통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42페이지 분량이라고 해요. 이제 세계의 그 위협 그 산정 이런 보고서를 뭐 여기에는 무역도 들어가 있고 또 미국의 일방주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국의 동맹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그런 국가들에게 이 같은 정책이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게 어제 그 정보국 수장들의 얘기거든요. 특히 아메리카 퍼스트를 굉장히 그 비난을 했고 이게 바로 미국의 그 해외에 있는 적들이 원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의 동맹국을 포기를 하고 버리고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동맹국과 미국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 얘기는 정보국 수장들이 한 것도 아니고 공화당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지금 상원이에요. 그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정보위원회의 의장인 그 리처드 바 상원 의원이 어제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적들은 우리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조금 덜 보여지는 것을 원하고 그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뭐 너네 알아끼리 알아서 해. 미국만 챙기면 되지 하고 동맹국들과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원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뭐 그 밖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이 얘기를 뭐 어제 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정보국 수장들이 하니까 가만히 있을 그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청문회의 그 브리핑을 받아보는 그런 그 시점에 뭐 다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페이지짜리도 읽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42페이지나 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정보국의 그 헤드들이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순진하군. 그리고 틀렸어. wrong. naive and wro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이 왜 위협이 아니야? 이란이 지금 미국의 위협인데 하면서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군. 뭐 이렇게요. 그들은 그 should go back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그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개의 트윗을 했는데 정보국장들의 이 같은 그 상원에서의 증언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회의적이군. 이란은 미국의 위협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 문제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또 그 아이시스가 정보국에서는 위협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정도가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그 2년 전과 지금 대통령이 여전히 그때도 오바마의 사람들과 싸웠고 지금은 본인의 사람들과 싸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해외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미국과 정보도 공유하고 그동안 본인들의 입장,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함께 그 도모를 했는데 전에 왜 미국의 그 정보국이 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그 마음을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은 그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라크를 침공을 하고 사담 후세인의 그 동상을 그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봐서 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일부 국민들에게는 사담 후세인도 싫어했지만 미국이 와서 사담 후세인 그들의 그런 그 지도자였던 사람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더 원망을 품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같은 사람은 미국에 푸드를 했다고 지금까지도 영원히 그 비난을 영원히는 아니네요. 아직 끝은 안 났으니까 비난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 정보국과 이제 대통령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봐주기 하면서 이리저리 굴러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라크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서 세계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고 미국의 경제도 피폐해졌고 이라크 사람들도 힘들어졌고 오히려 사담 후세인 그 이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다고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런 그 국가정보국장들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본인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상원에 나와서 이렇게 대통령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미국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아주 좋은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정보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21개 부처인가요, 미국이? 그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장관이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어디부터 말씀드릴까요? 국방부도 장관이 없죠. 또 국무부는 있고 내무부도 환경청도 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다 대행체제잖아요. 법무부도 지금 그 대행체제고 법무부의 경우도 상원 청문회를 시작은 했었는데 오프닝은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빨리 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뭐 해고할 수도 있고 본인은 아니라고는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했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조금 그 미루고 있고 해서 지금 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인 경우는 비서실장과 예산국장을 동시에 지금 그 겸임을 하고 있고요. 대행이지만, 하나는 대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이 행정부 내부도 그렇고, 이렇게 그 국제적인 그 문제도 그렇고 힘들다 하는 그 말씀도 드리겠고요.
유엔 대사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유엔 대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문제예요. 니키 헤일리가 일찌감치 그만둔다고 하고 대통령이 정하기도 했어요. 팍스 텔레비전 출신인 지금 국무부의 대변인이죠. 그런데 뭐 히어링 날짜도 뭐 투표 날짜라든가 이런 스케줄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엔 대사가 되고 싶어서 여성이에요. 그 히더나월트요. 되고 싶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방부 대변인으로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제대로 되겠는가. 이 정도로 굉장히 지금 미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대통령은 또 다른 싸움도 합니다. 지금 2년 동안에 대통령과 일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그 책을 썼잖아요. 최근의 책이 이제 클리프 스팀스라는 사람이 쓴 여러 책인데 이 책에는 특히 대통령과 가장 오랫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켈리언 코너웨이라는 여성 그 백악관의 선임 자문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이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그 기자들에게 계속 뭔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 클리프 스팀스라는 사람이 책에서 다 썼어요. 그러면 어제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그 사람 그냥 잔심부름꾼이었어 했는데 책에 보면 대통령과 뭐 사진을 많이 찍은 가까이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 사람을 수하겠다는 거예요. 뭐 백악관에서 일하고 나서 발설하지 않겠다고 사인까지 다 하고 이게 백악관에서는 사인하고 이런 일들이 없거든요. 이게 기업에서는 있지만 기업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수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뭐 별로 믿어지지는 않는 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인해서 수를 하겠다고 하는 게 뭐 제가 기억하기만 하더라도 적어도 15명 훨씬 이상 20명도 넘을 거예요. 아마 MSNBC 기자도 수하겠다고 했고 유니비전이요. 스페니쉬 방송도 수하겠다고 했고 심지어는 그 본인과 예비선거에서 겨뤘었던 지금 어제부터 그 CNN에 나와서 커멘테이터 하고 있더군요. 오하이오의 주지사였던 존 케이식, 뭐 테드 크루즈 그 밖에도 너무 많아요. 본인의 그 어떤 그 문제 테이프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그런 여성들도 수하겠다고 했고 그 밖에 뭐 민주당 전국위원회도 수하겠다고 했고 테레사 메이가 얘기해 준 것에 따르면 미국이 뭐 유럽연합도 수하겠다고 했고 한데 하나도 그 수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지 될 대통령의 마음이 이렇게 여기저기 그 정말 그 산발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되고 게다 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하면은 전 뉴저지 주지사로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었는데 사위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도 백악관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책을 내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싫어할 말들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져간다고 느끼고 있는 거구나. 크리스 크리스티가 오늘 아침에는 그 MSNBC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자레드 쿠시너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레드 쿠시너와 나는 앉아서 단판을 짓고 싶다. 정말 웃긴다. 자레드 쿠시너는 나에게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검사로서 가장 추악한 범죄를 가장 메스껍고 그런 경험이 바로 자레드 쿠시너 아버지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검사였고 기소한 게 당연한데 찰스 쿠시너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민주당을 후원하면서 탈세를 했고 뭐 불법 캠페인도 했고 이 증인 교사가 자신의 여동생 남편을 뭐 직업 여성과 자기하고 그것을 테이프를 찍어서 여동생에게 보내고 이런 거 사회에 알려지기 싫으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으로 기소했는데 이 세상에 이런 매스꺼운 사건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쿠슈너가 그 일 이후에 계속 나를 완전히 복수하려고 나에게 선포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본인의 입으로 책에다가만 쓴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국과도 그렇고 지금 행정부는 다 비어있고 백악관도 구멍 숭숭 났고 또 백악관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임 고문인 켈리언 코네이의 남편은 어제 또 그런 트윗을 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멍청함은 커트라인도 없다.
없다. 한계도 없다. 글쎄요. 이게 그 켈리안 코네이도 갈 때까지 가다가 나중에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본인은 공개적으로는 그 비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시점까지 왔고요. 그리고 해외적으로는 러시아가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그 보도한 것 보니까 러시아가 공개적으로도 우리도 북한 문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에 비밀 그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포기하면 핵무기와 그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우리가 북한에 핵발전소를 지어주겠다. 뭔가를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핵발전소를 지어주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도 북한 문제에 인볼브를 한다는 건 미국이 단독이 아니라는 것. 그럼 중국과 같이 또 합치는 것이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역시 지금 이렇게 대치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트위터 정치를 하고 내부에 뭐 행정부, 정보국, 백악관 내부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고 있는 동안에 다른 그 대통령의 적이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히 미국 밖에서 미국의 적은 훨씬 좋아하면서 춤추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의 미국에서 날씨 말씀은 잘 안 드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데 사실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도 또 다른 많은 그 뉴스 매체에서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이 미국의 이상 기후는 이게 기후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넘어서 훨씬 그 중요한 곳까지 가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의 정말 와일드한 겨울 날씨가 뭐 미시건, 위스콘신, 일리노이 이런 데 지금 비상사태 선포됐고요. 뭐 미네소타, 시카고 굉장히 추워요. 뭐 영하 50도 넘는 데 많고 60도, 70도까지도 내려가서 한 5분 정도 밖에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그런 정도거든요. 남극보다 뭐 훨씬 그 지금 기온이 낮고 해서 전체적으로 2억 1,200만 명,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가 살고 있으니까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데요. 그러면 미국 전체 인구의 한 72%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 며칠 사이에 마이너스 기온에서 지내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8,300만 명 정도, 그러면 전체 인구의 3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더 추운 마이너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72%는 이제 꽁꽁 물도 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고, 30%는 마이너스, 기온이 영하인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건데, 지금이 1월 말이잖아요. 뭐 노스다코타, 버팔로, 뭐 뉴욕이요. 이런 곳 당연히 지금 학교 다 문을 닫았고 눈이 뭐 2피트 이상 오는 데도 있고 학교도 문 닫으니까 정부, 뭐 법원, 뭐 중서부에 지금 문을 닫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일리노이의 제네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될 때는 일반인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오늘의 미국을 미국에서 들으시거나 한국 다른 나라에서 들으실 때도 눈 때문에 날씨 때문에 지금 시카고 공항도 비행기가 뭐 1,000몇백 대가 뭐 연착되고 안 나가고 이랬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오늘 더 하겠죠? 더 많은 그 비행기들이 스케줄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뭐 다 체크업을 알아서 하시겠죠. 애틀란타도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에 눈이 내렸다면서요. 서프라이징 스노우네요. 조지아의 수도요. 그래서 애틀란타도 공항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그 공항이 하면은 너무 커서 혼돈되고 위축됐었던 오래전에 갔는데 그런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느낌만 남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마 애틀란타에도 오늘 공항 그 연착 스케줄 많을 것 같고 한국에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 슈퍼볼은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는 제가 무슨 공법이라던가 아니면 그 어떤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시카고가 너무 추워서 뭐 시애틀에 그 통군 페리가 있는 것처럼 시카고에는 통군 열차가 있잖아요. 그 열차역에 막 꽁꽁 얼고 춥고 뭐 강은 뭐 다 얼어붙고 하니까 그게 이제 뭐 볼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대로 두고 하면은. 그리고 잘 열차가 나가지도 않고 해서 이게 어느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몽골이 자동차 아침에 시동 걸려면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렇긴 했어요. 이 열차길을 불을 지펴서 녹힌다는 겁니다. 당연히 영하죠. 그래서 그 좀 열차길이 녹을 때까지 중간중간이라도 등유로 이렇게 조금 따뜻하게 데워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뭐 무리해서 열차가 가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볼트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는데 큰 돈이 든대요. 이런 정도로 지금 춥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이상기온 얘기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엊그제 이제 그 자신의 고향인 그 북가주에서 나간다 해서 2만 명이나 모였고 한 카멜라 해리스도 그린 뉴딜 정책은 뉴딜인데 그린 뉴딜이다 하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기후변화가 이게 그 우리 모두에게 보통 위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그 CNN에서 저녁에 그 타운홀 미팅 아이오와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도 그 스타벅스의 전 CEO인 하워드 슐츠 민주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뭐냐 하잖아요. 마이클 블룸버그도 지금 계속 재고 있잖아요. 무소속이었다가 민주당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마이클 블룸버그도 역시 뉴햄프셔에서 기후변화를 많이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는 뭐 시에라 클럽을 그 오래 지원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또 시에라 클럽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특히 더 이상 그 석탄 그 산업은 안 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정말로 대단한 이 사람은 또 사업가이기도 하니까 대단한 그 포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기후 변화를 막으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더 이상 구시대의 산업 갖고 되겠는가.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게 꼭 뭐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죠? 자연 보호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산업까지 그쪽으로 기획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처럼 캘리포니아가 본인의 지역구인 이런 그 민주당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그런 것을 들고 나오고 민주당의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재생에너지 또 재생 그 파워 잡 같은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청사진인 거예요. 이게 또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릅니다만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워렌도 지금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고 또 뉴욕의 상원의원인 이 크리스틴 그 길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선 지금 기후 변화 그래서 새로운 이 기후 변화를 막는 정책 같은 것을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로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에릭 가세리 LA 시장이 저는 민주당 예비선거 대선 그 후보 선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정말 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연방 정부가 그 완전히 부패됐고 잔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고쳐보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기로 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 시를 너무나 사랑하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직 다 끝까지 한다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 워싱턴이 썩었는데 내가 나가서 고치지 못하는 게 참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다 했는데 그 본인의 생각이고요.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라 잘한 결정 같은데요. 어차피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동안 물론 제가 로스앤젤레스 기반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릭 가세리 LA 시장이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 할 때 거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인지도라던가 이 사람의 뭐 터프함과 터프하지 않음, 끈질김과 끈질기지 않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볼 때 절대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잠시 뒤에는 역시 뭐 경제와도 관련되고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 미국의 탑 뉴스죠.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살다 보면 이 복구라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집도 수리하는 게 어떤 경우는 다시 짓는 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35일을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을 때 국립공원이 이제 대부분 오픈했잖아요. 다만 이제 레인저가 없다던가 관리인들이 슈퍼바이즈 하는 방문객들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미국이 항상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도 서로 점잖고 보험이 있으니까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같은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신사적인 미국에서 이렇게 35일 동안 레인저도 없고 슈퍼바이즈드 하는 그런 스텝들도 없으니까 너무 많이 데미지가 나서요. 조수아 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0년에서 300년이 걸린대요. 그것을 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정부가 35일 문을 닫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10억 달러 손해를 받고 그 가운데 30억 달러는 시간이 걸려도 복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데, 이건 돈이고 의회 예산국에서 초당적인 예산국에서 산출을 해낸요. 돈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이렇게 35일로 인해서 200년, 300년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수아 트리에 가서요. 그렇지 않아도 그 막 몸도 어떤 때는 정말 비틀어져 있고 보기가 역겨운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보기가 너무 힘든, 저렇게 그 물 이렇게 꼬우면서도 자라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 너무너무 힘든 그 조수아 트리를 확 잘라버리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거기에 바위를 손상하는 사람,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막 자동차를 타고 가고, 출입 금지에 출입을 하고, 또 캠파이어도 불법으로 하고, 쓰레기를 남기고, 또 뭐 온갖 배설물도 남기고, 그래서 200년에서 30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뭐 자원봉사자들이 한 첫 번째 뭐 2주일, 3주일 정도까지는 뭐 쓰레기도 치우고 했잖아요.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런데 긴 병에 효자가 있겠습니까? 35일 가니까 그게 다 파손돼 버린 거고요. 그 사이에 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낸시 펠로시를 더 믿는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그 사람이 더 다가가는 것 같아 하는 게 49% 대 42%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지금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히 이제 갱 오브 세븐틴이라고 하죠.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하원 의원들이 열심히 이 안을 지금 뭐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돈은 주되 국경 안전을 위해서 쓰는 돈을 기본으로 하자, 무조건 벽을 쌓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사람들도 무조건 그 벽을 쌓는 그리고 또 벽 쌓는 돈 안 준다고 문 닫는 것에는 66%, 68%가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민주당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공화당보다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높아서 38% 대 30% 정도이거든요.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폐쇄됐고 다시 그 국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나고 나면 항상 야당에서 누군가를 내세우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그 흥미있는 사람이 나가네요. 보통 이제 그 야당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차세대 스타로 그런 사람을 내세우죠. 그래서 뭐 전에 버락 오바마라든가, 또 공화당 쪽에서는 니키 헤일리, 그 뒤에 이제 유엔 대사가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고요. 인도계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는 아예 현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스테이시 아브람스. 2018년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블랙입니다. 블랙이 블랙주에서 당선되기가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2% 미만 차이로 졌잖아요. 나중에 막 재검표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조지아의 주 하원 의원이었고, 민주당에서 이 블랙 여성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나가서 연설을 하게 하는, 물론 다 미리 정해놓고 한 것이겠지만요. 그런 연설문 같은 것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조금 신선하다 하는 느낌은 있었고, 물론 지난해에도 역시 버지니아주에서도 의원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내세웠었긴 했어요. 엘리자베스 구즈만이라고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왜냐하면 스페니쉬의 중요성, 히스패닉 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스페니쉬 랭귀지로 이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답변을 하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긴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원래가 아니라 대표주자가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이 달라 보이고요. 하워드 슐츠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연히 싫어하고요. 무소속이니까 민주당 표를 가져가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 해서 그런 게 많은데, 하워드 슐츠가 오늘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MSNBC와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크리스 크리스티는 어쩌면 MSNBC와 인터뷰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MSNBC와 인터뷰를 하는데 두 명이잖아요. 남녀 진행자들이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지난 50년 동안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존중하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래요. 그 사람 74년도에 숨졌잖아요. 74년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집무실에서 항상 자켓을 안 벗었다. 그만큼 자신의 직책을 존중한다는 거다. 로널드 레이건도 이미지 정치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존경한다고 했고, 그리고 중간에 브레진스키가 여성 앵커가 물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를 대면서 시리얼 값 아세요? 18온스짜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시리얼을 안 먹어서 값을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여자 앵커가 $4예요. 스타벅스의 오트밀보다 싼데요. 오트밀 하나보다 시리얼 박스가. 물론 시리얼을 안 먹으면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대강의 값은 알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튼 안 먹으니까 모릅니다 하고 대강 얼마 정도도 얘기 안 하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이 싫어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은 꼭 민주당의 마이너스만 된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전에 로스페로가 제3당으로 나와서, 제3당이 되기 힘든 구조지만 지금 3당으로 나와서 클린턴은 됐잖아요. 민주당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나왔는데 부시는 그 다음엔 또 부시가 됐고 하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에서 이 민주당 표를 가져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는 이제 이렇게 억만장자 같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경험을 했고, 지금 얼마 전에 상무장관도 아니 연방정부 폐쇄돼서 공무원들이 뭐가 힘들어. 론 받아서 하면 되지. 론 받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게 받는 론은 이자가 35% 이 정도 되는데 하루에 누가 돈을 낼 것이며, 그것은 빵 없으니까 케이크 먹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케이크도 아주 익스펜시브한 케이크 먹으라는 얘기와 그런 식으로 상무장관도 부자고, 하워드 슐츠도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이미 부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서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이제 검증이 시작되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인터뷰했었던 매체가 MSNBC 아니었고 PBS였습니다.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파웨이의 그 CFO 캐나다에 살고 있었고 지금 뭐 캐나다 가택연금 정도로 돼 있는 그 사람을 미국에 인도하라. 원래는 뭐 기소조차도 없애버릴 것처럼 기각할 것처럼 하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캐나다가 지금 30일 기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긴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2017년도에 시애틀에서 파웨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T모빌에 480만 달러를 배상해라. 이게 이제 그 파웨이와 관련된 그 로봇이에요. 전화 테스팅하는 로봇 태피라는 이것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미국 정보를 중국으로 옮긴다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법원에서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결은 내리지 않고 손해배상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파웨이는 우리는 T모빌과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한 것이지 뭔가를 정보를 훔쳐간 것은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번에 와서 미국에서 이 그 태피 프로그램이 파웨이가 뭐 은행 사용도 잘못했고 네 군데 은행이요. 뭐 HSBC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란과 여기에 다 그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는데 뭐 거래가 들어가 있고 사법 방해도 했고 등등인데 결국은 이 파웨이의 창업자이고 지금 미국으로 보내라는 그 CFO의 아버지인 런정 페이어 원래 그 중국 그 인민해방군 군인이었었잖아요. 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이미 이 사람이 미국 FBI로부터 그 조사도 받았고요. 미국 수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이제 그 잘못했다 해서요. 이게 이제 텔레콤 기간 산업을 위협한다. 그게 결국은 국가 위협이다. 중국과 미국이 크게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무역 비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도 또 몰라요. 왜냐하면 GT 같은 회사도 중국 회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없애버릴 것처럼 하더니 뭐 이방카한테 중국에서 상표권 좀 주니까 또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회사도 예를 들어 퀄컴, 인텔, 뭐 시게이트 이런 회사는 파웨이에 또 파는 물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정부가 이 일을 적당히 끝냈으면 그냥 파웨이가 벌금이나 물고 그리고 미국이 파웨이를 감시하게 하도록 이런 정도로 끝냈으면 이랑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브라질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무슨 브라질의 사회주의가 이렇다, 부정선거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결국은 브라질에 미국이 관여를 하고 깊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경제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시간 나면 나중에 말씀드리죠.